뉴욕 증시는 달러화가 반등한 가운데 컴퓨터 제조업체인 델의 실적이 실망스럽게 나온 여파로 하락했습니다. 다우는 0.1% 내린 1318의 장을 마쳤습니다. 금융 완화 정책 중단 우려로 유럽 증시가 나흘째 하락했습니다. 유동성 회수 의사를 비친 트리셰 총재 발언으로 은행주가 지수 약세를 주도했습니다. 국제유가는 달러화가 강세를 보인 데다 뉴욕 증시가 약세로 마감돼 이틀 연속 하락했습니다. 이날 만기인 12월 인도분 WTI는 배럴당 1% 하락한 76달러 72센트에 마감됐습니다. IMF가 2014년에 한국의 대규모 재정 흑자 달성을 전망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한국이 효율적인 재정 정책에 힘입어 2014년에 사우디아라비아, 러시아와 더불어 G20 회원국 가운데 유일하게 흑자 재정을 이룰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슈의 마켓의 최리나입니다. 주말을 맞이한 뉴욕 증시가 사흘째 뒷걸음질 쳤습니다. 컴퓨터 제조업체인 델의 3분기 실적이 부진했고 또한 유럽 지역의 출구 전략이 가시화됐으며 이로 인해 달러화가 강세를 보인 것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물이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 초반 상승한 덕에 다우는 한 주간 단위로 봤을 때 결국 0.5% 플러스를 유지할 수가 있었습니다. 보다 자세한 글로벌 증시 전문가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교보증권 상암지점에서 김현석 대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뉴욕 증시 사흘 연속 하락했는데 자세한 마감 상황 전해주시죠. 네, 지난주 미국 증시는 다우지수는 0.14% 하락한 1318.16포인트로 마감했고 S&P 500 지수는 0.32% 하락한 1091.38포인트로 마감했으며 나스닥 지수는 0.5% 하락한 2046.04포인트로 마감했습니다. 뉴욕 증시는 장중에 반등을 몇 번 시도를 하였으나 전체적으로 약세 흐름을 지속하였습니다. 달러와의 강세가 이틀 연속 지속함에 따라서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 계속되었고 그에 따라서 주식시장은 약세를 보이고 국채시장이 강세를 보였으며 전반적으로 상품 주식들이 모멘텀을 잃어가고 있는 현상을 보였습니다. 달러와의 움직임은 미국 주식시장과 역상관관계를 보이고 있어 달러와의 움직임이 투자 심리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주택건설 업체인 호튼과 미국 3위의 컴퓨터 업체인 델의 부진한 실적 발표에 따라서 투자 심리가 계속 악화되었으며 여기에다가 유럽 중앙은행의 총재인 트리셰의 유동성 위기 회수 발언에 따라서 전반적인 약세를 지속하였습니다. 네, 전날 장 마감 후에 발표됐던 델 컴퓨터의 부진한 실적이 장 초반부터 분위기를 안 좋게 만들어줬는데 여기에 대해서 트리셰 유럽 중앙은행 총재 긴축 발언도 부담을 줬죠? 네, 그렇습니다. 트리셰 유럽 중앙은행 총재가 물가를 자극하는 유동성은 빨리 회수해야 된다는 그런 유동성 회수 시사 발언으로 인해 가지고 전반적으로 향후 유동성이 회수된다면 증시에 악재로 작용하지 않을까 하는 전망으로 인하여 증시가 하락 마감하였습니다. 네, 자 일단은 경제 지표가 특이하게 발표된 것이 없는 상황에서 기업들의 실적이 좋지 못했는데 델의 실적이 얼마나 안 좋았는지 이거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갈까요? 네, 델이 상당히 부진한 실적을 발표했는데요. 지난 3분기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15% 하락한 129달러, 주당 순이익이 17센트로 전년 동기 주당 37센트 대비하여 주당 순이익이 54%나 급감하였습니다. 주택건설업체인 호튼은 손실 악화로 15%가 급락하였으며 향후 주택시장 여건이 더욱더 어려울 것이다라는 회사 측 관계자의 말에 따라서 장중에는 낙폭을 더욱더 확대하였습니다. 시장에서는 IT 부분이 향후 그 경기 침체에서 가장 먼저 탈출하는 그런 업종이 되지 않을까라고 전망을 했는데요. 하지만 전날 한 애널리스트가 반도체 업종에 대한 암울한 전망 보고서를 내놓은 후에 델의 부진한 실적이 발표함에 따라서 향후 IT 기술주에 대한 우려가 더욱더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주택업체인 DR 홀튼의 실적도 지금 화면 보니까 나온 것 같은데 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실까요? 네, 호튼의 실적이 전년 동기 대비 약 15% 이상 급락을 하였습니다. 그로 인하여 향후 주택시장의 여건이 더욱더 안 좋을 것이다라는 게 있는데 주택건설업체의 대표적인 그런 기업임에 따라서 미국의 경제 위기를 촉발한 주택경기시장에 향후에 더 안 좋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앞서서 트리셰 유럽중앙은행 총재가 지금과 같은 유동성 공급은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라고 긴축 발언을 했다라고 간단하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 트리셰 총재 발언 조금 더 자세하게 일단 들어보고 싶고요. 이 같은 발언을 한 배경은 무엇인지 그것도 좀 함께 말씀해 주시죠. 네, 트리셰 유럽중앙은행 총재의 발언에 앞서서 립스키 IMF 부총재가 증시에 우호적인 발언을 하긴 했습니다. 네. 세계 경제가 지속적으로 성장을 하고 있고 그에 따라서 지속적으로 경기 부양 정책을 실시해야 하는데 이런 경기 부양 정책 속에서 새로운 그 경기 침체 우려가 나올 가능성이 존재하고 있다. 그래서 회복세는 약하고 더딜 것이다 라고 발언을 했는데요. 네. 이에 따라서 지금 전 세계가 준비하고 있는 출구 전략은 당분간은 시행돼서는 안 되며 각국이 추가적인 경기 부양 정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라고 립스키 부총재가 발언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바로 상반된 발언이 그 다음에 나온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에 반하여 트리셰 유럽중앙은행 총재는 물가를 위협하는 유동성은 반드시 회수되어야 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경기 침체 상황에서 전 세계가 유동성을 급격하게 풀었는데요. 그것이 향후 인플레이션을 유발할 것인데 이 인플레이션에 대한 유동성은 반드시 회수되어야 한다는 유동성 회수 시사 발언을 했고 이것이 향후 증시 상승 랠리에 발목을 잡지 않을까 하는 분위기에서 세계 증시는 트리셰의 발언에 손을 들어주는 분위기였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앞으로 유럽은 또 어떻게 흘러갈까요? 전반적인 우리 글로벌 시장에도 이 같은 분위기는 앞으로 뭔가 좀 예고한다라는 생각도 드는데 말이죠. 네, 일단은 현재 그 우리나라를 비롯한 세계 증시의 상승 랠리의 시발점은 유동성 장세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 네. 그러한 실적 장세가 아닌 유동성 장세의 가장 그 발목을 잡는 유럽 중앙은행 총재의 유동성 회수 시사 발언은 향후에 증시 상승을 꺾을 수 있는 그러한 시발점으로 작용을 할 수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국내 증시 영향이 일단은 유동성을 좀 흡수한 영향 때문에 우리 국내 증시에도 안 좋은 영향이 있을 수 있다라고 보시는 건가요? 네, 일단은 국내 증시 수급상으로는 최근 지난주에 시청자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외국인의 순매수 기조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세계 증시가 일단 유동성 회수 발언으로 만약에 상승 랠리가 저하된다면 우리나라 국내 시장에도 그러한 그 영향을 무시할 수는 없는데요. 일단은 먼저 예측을 하는 것이 아니라 향후 시장에 대응한다는 전략으로 미리 겁을 먹고 지레 매도를 한다든지 그런 전략은 하지 않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일단은 뭐 지난 3월 뉴욕 증시가 저점을 찍은 후에 지금 저점 대비 한 60% 이렇게 급등을 한 지금 주가 상황인데 말이죠. 이 같은 것도 결국은 저금리의 달러를 계속 퍼와서 투자를 했기 때문이라는 달러 캐리 트레이드의 어떤 덕이라는 분석이 많은 가운데 자, 이렇게 된다면 앞으로 향후 달러화가 또 어떻게 움직여 줄지가 또한 주요한 그런 관심사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바마 대통령이 또 그렇지 않아도 더블딥 우려를 내놓은 상황에서 이런 트리셰 총재 발언이 나왔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미국은 현재 재정 적자 문제와 그 고용 시장의 악화라는 두 가지 문제에 발목이 잡혀 있는데요. 경제 성장률이 플러스권에 진입하고 FRB의 경기 전망이 긍정적임에도 불구하고 현실 경제는 좋아지지 않고 있다는 게 일반적인 시각입니다. 고질적인 재정 적자와 두 자릿수의 실업률을 감안하는 가운데 현 정부는 이 두 가지 문제로 인하여 출구 전략을 시행하지 못하게 하는 가장 큰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는데요. 네. 지난 18일 오바마 대통령이 말했다시피 현재 경기가 회복되고 있다는 지표들은 상당히 많이 보이고 있으나 정부의 부채 증가는 국민들의 경제 신뢰도를 잃게 할 것이며 10%의 실업률은 너무 놀랄만한 수준이다. 그래서 이는 더블딥의 우려로 이어질 수 있다라고 말해 직접적으로 미국 대통령이 더블딥의 우려를 시사하는 그런 발언을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오바마 정부는 교량, 교통, 이런 도로 같은 사회 간접 자본 투자와 함께 에너지 사업에 대한 확장 투자 그리고 향후 그 기업들에 대한 감세 조치 등
경기 부양책을 지속적으로 이어갈 것임을 시사했는데요. 이와는 반대로 그런 유동성 회수에 대한 그런 정책이 맞물리면서 향후 주식시장의 향배를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일단은 미국의 달러 약세가 계속해서 이 뉴욕 증시를 또 끌어왔고 어떻게 보면 글로벌 증시 전체를 좀 부양시킨 그런 측면이 있는데 향후 제가 앞서서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달러와 가치의 움직임이 정말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일단 간밤에 달러와 가치가 마감이 어떻게 끝났는지부터 한번 들어보고요. 앞으로 어떤 향배도 좀 들어보죠, 함께. 네, 지난 금요일까지 달러화는 이틀 연속 상승할 마감을 했는데요. 네. 일단 미국 달러화의 가치 하락이 글로벌 수출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측면에서는 상당히 미국 내 그 수출 기업들의 우호적인 영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증신의 지수 영향력이 높은 대형주들 다우존스 상 구성상의 그런 대형주들에 대해서는 주가와 상품, 에너지 이런 관련주들이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그런 현상이 있는데요. 네. 그렇다면 이러한 달러와 그 가치 하락이 언제 바닥을 잡을 것인가 하는 것이 당연히 관심사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차트 잠깐 보시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6개 주요 통화 그 바스켓 대비 달러의 가치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달러 인덱스 차트인데요. 네, 지금 달러 인덱스를 표시하고 있는 게 어떤 선인가요? 선이 많아서 말이죠. 네, 지금 일단 그 달러 인덱스를 나타내는 그 일봉 차트고 전반적인 추세를 나타내는 그 파란색 선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전체적인 추세가 지금 계속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아래 보시면은 분홍색 수평선으로 그어진 부분이 지난 작년 3월 저점인 70.70포인트입니다. 예. 네, 현재 지금 최근에 74에서 75 정도에 움직이고 있는데 네. 작년 저점인 70.70포인트를 약 5% 내외 정도의 갭을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러네요. 만약 이 수준이 깨진다면 달러화가 전 세계 기축 통화로서의 입지가 무너질 수 있으며 그로 인하여 상품 시장 등 지금 현재 상승하고 있는 금값이 폭등하는 그런 현상도 나타날 수 있는데요. 하지만 FRB 등 통화 당국이 그 미국 주요 기업들이 수출 경쟁력 강화라는 효과를 누리기 위하여 달러 약세 현상을 지속하여 내버려 둘 것인지 그런 것들이 향후 주목이 되고요. 달러와의 향배에 따라서 미국 주식시장의 움직임이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달러화가 계속 하락하고 달러화의 가치가 하락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 시장은 상승 랠리를 지금 지속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 달러화와 미국 시장과의 역상관관계를 나타내는 현상인데요. 예. 이것이 만약에 달러화가 많이 하락하였다라는 그런 투자 심리를 자극하여서 달러의 가치가 상승한다면 현재 지금 7,000포인트대에서 상승한 다우지수의 상승 분위기를 갖다가 꺾을 수 있는 가장 큰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결국 달러와 가치 하락이 어디까지일 것인가. 이것이 결국 상품주의 움직임과 연관이 되면서 주식시장의 또 포인트를 크게 좌지우지할 수 있는 변수가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이셨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간밤에 유가와 또 상품 가격 어땠는지 상품 쪽 얘기도 한번 좀 들어보죠. 네, 지난 금요일 서부 텍사스 중진류는 0.96% 하락한 76.72달러로 마감을 하였으며 금은 6일 연속 상승하여 0.43% 상승한 1146.80달러로 마감을 했습니다. 달러 인덱스 역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0.44% 상승한 75.62로 마감을 했는데요. 유럽중앙은행의 통화 긴축 재정 정책과 대출 담보 기준 강화 전망의 발언에 따라서 앞으로 금리 인상 시기가 앞당겨질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달러와의 강세 요인으로 작용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금시장은 달러 강세가 일시적이라는 전망과 함께 투기적인 수요까지 맞물려 6일째 상승 랠리를 이어갔는데요. 그리고 이번 주에 주목해야 될 것이 24일 발표하는 FOMC 의사록입니다. 최근 달러의 움직임과 관련해가지고 이 의사록이 상당히 주목이 되는데요. FRB가 최근 FOMC에서 이례적인 저금리 정책을
장기간 지속적으로 유지할 네, 것이다라고 그렇죠. 기존의 입장을 한번 고수한 발언을 한 적이 있는데 하지만 그 이후에 FRB의 고위 인사들이 금리 인상 시기에 대한 엇갈린 전망을 각각 내놓고 있어서 향후 FOMC의 정책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 것인지 당시 의사록이 상당히 주목되는 시점입니다. 그래서 24일 발표하는 FOMC 의사록을 갖다가 어느 정도 좀 주목해서 집중할 그런 요인이 있습니다. 네. FOMC의 의사록 굉장히 중요하다. 24일에 발표가 된다 말씀하셨는데 일단 저금리 기조를 상당 부분 미국 쪽 FRB는 가져가겠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이렇게 트리셰 총재가 직접 나서서 유럽 쪽에서 거의 사실상 출구 전략의 첫 발을 떼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분위기 속에서 과연 또 보조를 맞춰야 되는 문제도 남아있겠죠. FRB에서는 또 어떤 얘기를 내놓을지 24일 밤도 한번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의사록을 제외한 일정들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한데 말이죠. 주택시장 우려가 큰 상황에서 주택 관련 지표도 많이 발표가 예정이 돼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번 주는 주택 관련 지표들이 상당히 많이 발표가 되는데요. 안정될 기미를 보이던 주택 시장이 다시 침체에 빠질 우려가 커지고 있다는 상황 속에서 주택 관련 지표 발표들이 뉴욕 시장의 흐름에 크게 작용할 전망으로 보입니다. 23일 발표되는 기존 주택 판매 지수를 시작으로 하여 일단 10월 신규 주택 착공이 전월에 비해 10.6%나 감소하고 모기지를 제때 상환하지 못하는 가구가 다시 증가하면서 주택 시장에 대한 불안감이 증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그런 주택 시장이 다시 악화된다면은 경기 회복은 지연될 수밖에 없는데요. 주택 거래가 얼마나 활발한지 여부가 23일 발표되는 기존 주택 판매 지수와 25일 발표되는 신규 주택 판매 지수를 통하여 우리가 알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주택 최초 구입자에 대한 세액공제 만료 혜택을 앞두고 기존 주택 판매가 다소 증가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격의 움직임을 알 수 있는 케이스 슐러 지수가 24일 발표되고요. 더불어서 연방주택금융국의 주택가격 지수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전히 미국 대부분의 지역에서 주택 그 가격이 하락세를 보이고 있지만 캘리포니아주 등 일부 지역에서는 가격 하락이 진정되고 있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고 하는데요. 주택 시장의 가격 하락이 안정된 것으로 보인다면 향후 미국 증시에도 우호적으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또한 이번 주 목요일부터 시작되는 추저감사절을 앞두고 소비 심리 회복 여부도 주목이 되는데요. 25일 발표되는 개인 소비 지출 및 미시간대 소비자 신뢰 지수를 통하여서 향후 소비 심리에 대한 회복 여부도 알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일단 지난주에는 10월 주택 착공 실적이 예상외로 거의 11% 가까이나 급감하고 말이죠. 또한 향후 주택 경기를 보여주는 착공 허가도 4%나 줄게 발표가 돼서 주택 관련해서 우려를 많이 키웠었습니다. 이번에 발표되는 여러 가지 주택 관련 지표를 통해서 이런 우려가 희석될 수 있을런지 또 주목을 해봐야겠네요.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 주 뉴욕 증시에서 목요일 26일 밤은요. 추수감사절을 맞아 휴장을 한다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글로벌 증시는 교보증권 상암지점의 김현석 대리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렇다면 이 같은 글로벌 증시 바탕으로 해서 오늘 우리 장은 어떤 흐름을 보일지 전망 들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동양증권증권 홍제 지점에 있는 최일종 팀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최일종입니다. 네, 지난 금요일에 우리 장이 외국인 매수에 힘입어서 3일 연속 상승하면서 1620포인트에 아주 강보합술 정도로 끝이 났는데요. 뉴욕 증시 관련해서 오늘 우리 장 어떻게 전개가 될까요?
네, 미국 시장이 뭐 부진한 흐름을 보였습니다. 전반적으로 이제 이번 주에 있을 이제 소비 관련한 이제 그러한 부분, 그리고 이제 추수감사절에 의한 거래량 부진, 이러한 부분이 좀 영향을 좀 미칠 가능성이 좀 없잖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 우리 시장 뭐 그동안 우려 속에서 이제 21선 안착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외국인 순매수 확대로 인해서 증시 3일 연속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었고요. 외국인 또한 이제 4일 연속 현물 순매수를 하면서 4일 연속 1조 1천억 가량의 순매수 흐름을 보여줬다 이거죠. 그동안 상승에서의 그 큰 변수라고 했다 이러면은 외국인 순매수 부재가 이제 상당히 큰 문제였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이러한 부분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되면서 긍정적인 증시의 상승 흐름이 나타났다라고 이제 저번 주를 평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주 변수 역시도 이제 마찬가지의 흐름이 나타날 것으로 이렇게 보이는데, 이번 주 미국 흐름은 이제 추수감사절로 인한 거래량 감소가 이제 뚜렷하게 나타날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고요. 경제 지표로 인한 이제 썰렁한 기술적 부진 흐름, 이러한 부분이 나타날 것으로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미국 시장도 이제 좀 변동성이 좀 확대되는 국면이 진행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는데, 오늘 우리 증시는 이제 저번 주 금요일 흐름을 이어갈지 결정적인 이제 변수가 된다라고 한다면은 국내 현물 시장 거래량 부재 속에서 파생 상품 즉 선물 시장 방향성에 의해서 변동성 확대될 가능성이 다분히 있겠다라는 생각입니다. 또한 그동안 글로벌 증시와의 디커플링 자체가 투자 심리에 의한 만큼 장중 일본 시장하고 중국 시장 흐름에 의해서 투자 심리가 상당히 위축될 가능성이 크겠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미국 시장의 변동성 확대, 그리고 이제 아시아 시장의 투자 심리 영향력, 이러한 부분을 생각해 봤을 때 결국 우리 증시는 금주 이러한 부분을 영향을 받아서 좀 조정받는 그러한 부분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물 시장 외도독 현상이 다시금 한번 우리 증시에 이 힘을 실어주면서 좀 변동성이 좀 확대되는 측면에 그러한 부분이 나타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요. 아울러 이제 글로벌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원자재 가격의 가격 급등으로 인한 출고 전략 논의가 상당히 좀 가중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러한 부분도 이제 투자 심리에 좀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로 이제 눈치 보는 그러한 장세가 오늘부터 시작해서 이제 이번 주 일주일 내내 이제 나타날 가능성이 크겠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기술적으로는 이제 60일 저항대 이후에 나타나는 21선까지 재차 하락할 가능성, 이러한 부분을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네, 사실 지난 금요일에 강보합이긴 하지만 지난 목요일까지 감안했을 때 1620포인트 정도를 계속 유지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주 초반 특히 오늘 한 주의 첫 거래일인 월요일에 1628포인트, 30포인트까지 한번 가본다면 60일 이평선을 돌파한다면 앞으로 연말까지 랠리도 한번 기대해 볼 수 있겠다라는 관련 뉴스들이 주말에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오늘 오히려 하락하면서 20일 그리고 60일 이평선 사이 정도에 결국 박스권에 다시 머무르지 않겠느냐라고 일단 전망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결국 다시금 횡보세를 보일 수 있다라는 전망이신데요. 그렇다면 이럴 때 어떻게 대응을 하는 것이 맞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말씀을 하셨다시피, 일단 60일 이평선, 그러니까 1630포인트대를 돌파를 시도를 하면서 안착을 시켜놓은 상황이다라고 한다 이러면은, 상당히 이제 모멘텀 자체가 어느 정도 일정 수준 나와야 된다라고 볼 수 있는데, 현재로서는 외생 변수에 의해서 이제 우리 증시가 지금 휘둘리는 그런 양상입니다. 그래서 마땅하게 올라갈 거리는 없죠. 다분히 이제 기술적인 부분에 의해서 이제 상승하는 부분이고, 1650선을 강하게 돌파를 한다 이러면은 랠리 성격의 흐름 자체도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만은, 올라가봐야 1700으로 올라가겠습니까라는 이제 투자자분들의 이제 질문, 그러한 이제 속에서는 조금 비관적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전략 정강 후약 흐름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오전 시장에는 조금 흐지부지 좀 좋았다가 중국 시장과 일본 시장에 의해서 상당히 좀 휘둘리는 그런 양상이 좀 나타날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인 매매 플레이를 펼치기에는 상당히 위험한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3일 정도의 강세 흐름, 웬만한 종목들, 낙폭 과대 종목들은 기술적 반등에 성공하는 모습이었고요. 강세 종목들조차도 이제 전고점을 갱신하는 적극적인 흐름을 보였다라고 이제 봤을 때는 추가적인 증시의 상승 흐름을 예상하기에는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겠다는 생각입니다. 이는 다분히 선반영적인 전략적 판단, 이런 부분을 생각해 봤을 때 추가적인 상승을 예상을 하고 적극적인 플레이를 하는 것보다는 다소 보수적으로 생각을 하면서 전략을 펼치는 게 오히려 낫겠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제 수익을 안 보더라도
상책인 것은 이제 현금 확보가 낫겠다라는 이제 전략이 오히려 더 나을 것 같고요. 따라서 이제 저번 주에 이제 40%에서 50% 현금을 늘리는 전략을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 주 이후 흐름 자체로서는 이제 프로그램 향방에 따라서 상당히 좀 변동성이 좀 커질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여전히 40%에서 50% 정도 현금을 확보하신 다음에 프로그램 여부에 따라서 단기 매매에 임하는 그런 전략이 꼭 필요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일단 뭐 1630선을 넘기면은 단기 조정이 마무리됐다. 그렇게 볼 수 있다라는 전망이 있었는데 오늘은 일단 좀 하락으로 보시는 것 같고 맥도덕 현상이 계속해서 우리 증시를 억누를 것이다라고 보시는 것 같은데 프로그램이 휘청휘청하면서 우리 현물 쪽을 좀 뒤흔들 수 있는 그런 장세 속에서 그렇다면 주도주라든가 기존의 굵직한 대형주를 보는 것이 과연 안전한가라는 의문도 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굵직굵직한 거,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그동안에 이제 3, 4일 정도의 그 강세 흐름을 보이면서 이 지수를 갖다가 이제 견인했던 그러한 종목들로는 다소 좀 부진하겠다라는 생각이고요. 오히려 이러한 시점에서는 그 낙폭과대의 그 종목들에 좀 주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생각해 봤을 때 LG 하우시스를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종목은 이제 점유율 1위인 이제 PVC 창호, 바닥재라든가 고기능성 시트를 생산하는 업체인데요. 전방 산업인 이제 건설 쪽과 자동차, 가전의 영향을 좀 크게 받습니다. 그래서 3분기 실적은 다소 이제 저조한 부분이 나왔습니다만은 4분기부터 해서 이제 내년에 이제 본격적으로 경기가 회복되는 시점까지는 어느 정도 부각이 될 가능성이 있고 최근에 14만 원까지의 흐름 고점 이후에 나타나는 이제 추세적인 하락 그 이후로서는 이제 그 어느 정도 최근에 나타나는 외국인 수급의 3일 연속 매수 이러한 부분을 생각해 봤을 때는 금요일날 장대 양봉은 상당히 중요한 양봉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에너지 절감을 위한 그린홈 건설 이러한 계획이 하나의 테마로서 잡혀 있는데 그러한 부분을 생각해 봤을 때 본 종목 LG 하우시스의 단기적인 접근 전략은 어느 정도 유효한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수가는 이제 전일 그러니까 금요일 날 11만 3,500원에 이제 종료를 했습니다만은 11만 2,500원 정도 선에서 매수 가담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목표 주가는 짧게 잡겠습니다. 11만 9,000원 정도, 12만 원 선까지 올라오는 부분까지는 어느 정도 1차 완성 국면이 되겠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염두에 두시고요. 손절가는 간단하게 짧게 보겠습니다. 10만 3천 원 정도 수준. 그러니까 10만 3천 원 정도다라고 하면은 어느 정도 그 저점을 하회하는 그러한 흐름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수급적인 측면 외국인들이 3일 연속 지금 매수를 하고 있고 그리고 어느 정도 그 거래량이 늘고 있는 만큼 바닥권에서의 이탈 이러한 부분이 좀 나타날 가능성이 있겠고 그러한 부분이 21선을 강하게 돌파해 준다 이러면 12만 원 선까지 갈 가능성이 있겠다. 따라서 이제 그 1차 목표가가 꼭 12만 원 선이 아니다라고 하더라도 11만 한 7, 8천 원 정도 선에서는 어느 정도 그 저점 고점 분위기가 나오면은 매도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동행증권 홍제지점 최일종 팀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KDI가 내년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내놓았는데요. 5% 이상 상승할 것으로 지금 내다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점진적인 금리를 올리는 등 경기 부양책의 강도도 때문에 조절해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한국이 자동차 산업에서 불공정한 무역 관행을 보이고 있다며 이를 중단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의 결의안이 미 하원에 제출됐다는 소식입니다. 이것이 FTA의 재협상이나 추가 협의를 의미하는 것인지를 두고 의견이 분분합니다. 외환은행이 또한 하나은행에 인수될 수 있다라는 가능성이 제기가 됐습니다. 하나금융지주회장이 M&A에 관심이 있다라고 공식적으로 밝힌 탓인데요. 이 때문에 이에 앞서서 M&A에 외환은행 쪽에 관심을 보였었던 KB금융지주라든가 하나금융지주와 앞으로 뜨거운 경쟁이 예고가 되고 있습니다. 글로벌 업체 증설 경쟁 때문에 태양광 산업이 장기간 침체 국면에 들어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때문에 태양광 산업에 진출하거나 혹은 진출을 준비 중인 국내 기업에도 약간의 여파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은행들의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가 지금 불투명 시비에 휩싸여 있는데요. 오늘 금융연구원이 공청회를 열고 다양한 조달금리를 섞는 바스켓 방식의 대안을 제시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같은 내용의 뉴스를 가지고요. 뉴스 따라잡기 시간 진행을 해볼 텐데 오늘은 서울경제신문의 이종배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KDI가 내년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을 5.5%나 봤네요. 굉장한 고성장을 지금 내다본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사실 그 5.5% 성장이면요, 그 수치상으로 그렇게 크게 못 느끼실 텐데요. 그 5%대 중반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그 대단한 수치입니다. 그간 우리나라 성장률이 그 금융위기 이전에요, 그 최고 한 4%대 후반이나 5%대 초반을 기록했거든요. 예. 한마디로 그 5%대 중반 성장률이라는 것은 금융위기 이전보다도 더 높은 성장을 기록한다. 그런 의미로 해석이 되고 있는데요. 예. 그 한국개발연구원의 그 보고서 내용을 보면요. 일단 올해 우리 경제가 그 플러스 성장하고요. 0.2% 플러스 성장으로 돼 있고요. 그 내년에는 그 5.5%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는 그 종전 전망치보다 그 상향 조정된 것인데요. 그 KDI는 그 종전 전망에서 올해 그 마이너스 0.7%, 또 내년 그 플러스 4.2% 전망했거든요. 네. 이거보다 상당폭 향상된 건데요. 그 세부적으로 보면요. 일단은 올 3, 4분기에는 그 성장률이 그 플러스 0.6%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특히 올 4, 4분기에는 그 성장률이 무려 그 6.3%를 이룰 것으로 예측했는데요. 눈길을 끈 그 내년 성장률 전망에서는 그 상반기 0.9%, 그 하반기 4.3%도 이제 상고하저지 않습니까? 네. 그 상고하저 현상을 띠면서 그 5.5% 성장할 것으로 예측했는데요. 당연히 이게 그 성장률이 가능한 거냐 이런 질문이 나올 수 있지 않습니까? 예. 이런 질문을 이제 그 현호석 KDI 원장한테 기자들이 던졌는데요. 네. 그 현호석 KDI 원장은 이에 대해서 그 올해 경기 침체에 따른 기저 효과가 그 상당한 만큼 정사되는 과정이다. 이렇게 표현했거든요. 한마디로 그 5%대 중반 그 성장이 실현 가능한 수치다. 이런 점을 강조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5.5% 성장의 근거로 구체적으로 뭘 제시했는지 그 부분 조금 더 그렇죠. 자세히 짚어보죠. 예, 그렇습니다. 그 KDI는 내년 우리 경제가 그 정상화 과정을 밟아가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내렸고요. 네. 그렇다 보니까 그 현재 유지하고 있는 확장적 정책 기조에 대해서도 좀 우려를 표명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 시중의 유동성을 푸는 그 조치가 유지될 경우 그 심한 부작용이 우려된다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이런 눈길을 끄는 게 이런 관점에서 그 금리 인상 시기를 그 내년 1, 4분기로 정하는 게 좋다 이런 표현을 했거든요. 그래요. 그 현재 그 KDI 분석이나 그 한국은행의 움직임 등을 감안해 볼 때요. 그 금리 인상 시기가 빠르면 내년 1월, 늦어도 이제 내년 3월에는 이루어질 것으로 이렇게 붙여지고 있는데요. 네, 1분기 안에. 그렇죠. 한마디로 이번 KDI 보고서는 그 내년에 우리 경제가 하루빨리 금리 인상을 해야 된다. 즉 추구 전략을 시행이 된다. 이런 것을 최종적으로 못을 박은 그런 보고서를 볼 수 있는데요. 네, 그것도 시기까지.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 세부적으로 이제 KDI가 그럼 우리가 5.5%를 어떻게 성장을 하냐 그런 수치도 내놨는데요. 이를 보면 좀 눈길을 끄는 게 그 5%대 중반 성장률을 이끄는 것은 이제 민간 소비와 그 설비 투자로 나타났습니다. 그 KDI는 그 민간 소비의 경우 그 올해 그 0.4% 성장해서요. 그 내년에는 그 4.9% 성장으로 전망을 했거든요. 네. 특히 그 설비 투자가 좀 눈에 띄는데요. 그 설비 투자가 올해는 그 마이너스 9.8%에서 그 내년에는 그 플러스 17.1%를 전망했거든요. 상당히 이제 큰 폭으로 뛰는 것인데요. 네. 그 반면에 이제 그 소비자 물가는 올해처럼 안정되고요. 그 실업률도 올해 그 3.7%에서 그 내년에는 3.3%로 하향 안정화를 예측했고요. 그 경상수지는 내년의 경우 그 유가 상승도 올해보다 줄 것으로 예측을 했고요. 그 유가는 배럴당 $80 수준으로 전망을 했습니다. 또 세계 경제는 약 3%가량 성장할 것으로 한국개발원이 예측한 상태입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 민간 소비와 설비 투자에 대한 기대가 크기 때문에 내년에 한국의 경제 성장률이 한 5.5%까지 될 것이다라고 보는 것 같은데 결국 뭐 더블딥 우려는 그런 측면에서는 별로 그렇게 크지 않다라고도 봐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예. 자, 그렇다면 내년 한국 경제의 어떤 리스크 요인도 역시나 지적을 했다라고 들었는데 그 부분은 어떤가요? 그렇습니다. 일단 그 이제 더블딥 우려 있지 않습니까? 예. 그 지적하신 대로 그 더블딥 우려에 대해서는 한국 경제가 지금 완전히 그 터널을 좀 벗어났다 그런 느낌을 받은데요. 그 KDI 앞서서 그 OECD죠. 그 경제협력개발기구가 우리 경제 내년 우리 경제가 그 30개 회원국 중 가장 높은 성장률을 기록할 거다. 네. 그런 전망을 내놓지 않았습니까? 예. 이번에 또 KDI가 5%대 중반 성장률을 내놓은 것을 감안해 볼 때요. 아마도 그 우리나라 내년 경제에서는 그 더블딥은 없고 그 낙관론을 좀 펼쳐도 될 것 같습니다. 예. 미국과는 좀 다른 움직임인데요. 하지만 또 KDI는 지적하신 대로 그 한국 경제 지뢰밭이 완전히 없어지지 않았다며 그 리스크 요인도 지목을 했는데요. 일단은 그 리스크 요인의 그 주요 내용을 보면요.
우선 그 가계 부분의 그 부채 구조 조정이 한 리스크 요인으로 지목했습니다. 이를 위해서 그 뭐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그 건전성 강화를 주문했고요. 덧붙여 이제 그 금융기관의 그 단기 외채 증가에 대해서 우려를 표명했는데요. 눈길을 끄는 것은 그 리스크 요인으로 KDI가 그 여성 고용의 큰 폭 감소를 지목했거든요. 예. 그간 이제 통상적으로 뭐 고용의 문제의 질에 대해서 많이 지목을 했는데요. 네. 그 여성이라는 특정 부분에 지목한 것은 좀 이례적입니다. 네. 그 내용을 보니까 그 고용 시장에서 여성 감소가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런 표현을 썼고요. 이를 막기 위해서는 뭐 출산 및 육아부담 경감 등 여러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거든요. 네. 아마도 이거는 뭐 여성 고용 감소라든지 뭐 저출산 문제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럼 총괄적인 그 사회적인 문제를 고려한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번엔 한미 FTA 소식인데요. 주말에 미 의회에서요, 결의안이 제출됐다고 하는데 그 내용이 한국의 불공정 무역 중단을 촉구하는 내용이었다고 합니다. 자동차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그 자동차 가지고 한국과 미국 간에 계속 그 신랑이가 오가고 있는데요. 한국이 그 자동차 산업과 관련해서 그 불공정 무역 관행을 보이고 있다. 이를 그 중단할 것을 촉구하는 결의안이 미 하원에 제출됐는데요. 그 블룸버그 통신에 의하면은 그 미국 민주당의 존 딩겔 하원이 있는데요. 네. 또 존 딩겔 하원 의원이 그 지난 19일 현지 시각이죠. 현지 시각으로 지난 19일 그 앞으로 미 하원이 그 자유무역 협정을 검토할 때 그 한국의 불공정 무역 관행을 고려할 것을 요구하는 결의안을 의원에 제출했거든요. 뭐 이번 결의안은 뭐 딩겔 의원 그 단독 명의로 제출돼 가지고요. 네. 뭐 큰 여파는 안 미칠 거 보이지만 이 딩겔 의원이 그 53년째 미 하원으로 활동하고 있거든요. 네. 그만큼 이제 미국 정계에 큰 인사라는 점에서 좀 여파가 미치고 있는데요. 결의안에서 딩겔 의원은 그 한국 자동차 업체가 그 미국 시장에 진출하는 만큼 그 한국 시장에 대해서도 그 미국 자동차 업체가 공정한 접근할 수 있도록 한미 FTA 조항을 수정해야 된다. 이렇게 못을 박았습니다. 네, 미 의회 움직임도 참 심상치 않고 또 앞서서 한미 정상회담 때 이명박 대통령이 한 얘기도 있죠. 자동차 분야에 문제가 있으면 얘기를 더 추가로 해야 된다라는 부분 말입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한미 FTA 추가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보시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저는 제가 보기에는 좀 그런데요. 예. 현재상으로 봐서는 어떤 식으로든 간에 우리가 그 미국 측 입장을 수용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이거든요. 네. 사실 그 한미 FTA를 놓고 우리 정부가 그간 보인 그 모습을 보면요, 너무 앞서갔다는 느낌이 많이 듭니다. 그 정부의 그 태도 변화를 그 쭉 보면요, 한미 FTA에 대한 정부 입장 바꾸는 걸 보면요, 네. 우선 2007년 협상 타결 때에는 우리가 먼저 조기 피준하자 이런 입장을 피력했거든요. 예. 그 조기 피준해서 미국을 압박하자 이런 입장을 피력했고요. 또 2008년 상반기에는 뭐 연말께 미국이 피준할 것이니까 우리도 피준해야 된다 이런 입장을 비쳤고요. 네. 또 올 상반기에는 미국의 하반기 인준이 가능하다며 국회 외교통상에서 강행 처리를 하게 됐거든요. 또 그러다가 지난 11월에는 정부가 입장을 바꿔서 그 미국의 인준 시기가 내년 5월이나 6월께 될 것이라는 말을 바꾼 상태인데요. 네. 아마 이같이 말을 바꾼 데는 우리 정부가 미국의 그 정확한 입장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우리만의 그 플랜을 한 것이 되는데요. 예. 결국에는 이것이 미국한테는 큰 약점을 보이게 된 거죠. 예. 그래서 그 여러 가지 미국 측 전략을 감안해 볼 때요. 형식이 뭐 재협상이든 추가 협상이든 추가 논의든 여러 가지 그 형식은 여러 가지 있을 수 예. 있겠지만요. 결국에는 그 자동차 분야에서 다시 논의할 가능성이 매우 커 보입니다. 네, 우리 정부가 미국의 어떤 정확한 입장을 파악하지 않고 나름대로 계속 해와서 끌고 온 만큼 이제는 미국과의 어떤 테이블에 어떤 식으로든 앉을 수밖에 없다라는 전망까지 한번 들어봤습니다. 자, 다음으로 금융계 소식인데요. 좀 타격도 오늘 주가에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은행이 외환은행 인수 의사를 공식적으로 밝혔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 하나은행이 외환은행 인수 의사를 공식적으로 밝혔는데요. 그 김승유 그 하나금융지중 회장이 그 지난 주말 경기도에서 한 기자간담회를 열고요. 그 외환은행 인수에 관심이 있다. 뭐 자금이야 여러 가지 방법으로 조달하면 된다. 이런 식의 표현을 썼거든요. 예. 은행권은 그 하나은행 지주가 외환은행 인수전에 뛰어들 경우 뭐 유상증자나 차입 등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을 쓸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 외환은행 인수에 필요한 자금 한 5조 원에서 6조 원 정도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네, 이제 뭐 외환은행 하나를 놓고 그 인수 문제를 놓고 금융계가 마치 혈전을 벌이고 있다 이런 느낌 마저 드는데 앞서서 이미 KB금융 또 산업금융 지주가 뭐 공식 비공식적으로 외환은행에 관심을 보이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사실 그 외환은행에서 이제 국내 은행끼리 싸움이 됐는데요. 예. 그 외국계 은행은 사라지고 이제 국내 은행끼리 싸움이 됐는데요. 현재 그 여러 가지 국내 은행들이 다 이제 그 외환은행 인수전에 참여한 상태인데요. 예. 그 인수 명분도 다양하거든요.
일단은 그 산흥금융지주는 그 소매금융 강화를 위해서 외환은행 인수를 희망하고 있고요. 네. KB금융지주는 그 외환금융 부문의 경쟁력 강화를 희망하고 있고요. 네. 또 하나금융지주는 은행의 글로벌 전략화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고요. 또 우리 금융지주는 그 리딩뱅크로 도약을 목표로 외환은행 인수를 추진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제 그 공정거래법상의 그 독과점 지위를 고려해 본다면요. 외환은행 인수에 가장 적합한 상대는 하나금융과 산은지주입니다. 네. 그 하나금융과 산은지주는 외환은행 인수에도 그 독과점에 걸릴 가능성이 크지 않은데요. 그 반대로 이제 그 국민은행과 우리은행의 경우 그 독과점 가능성이 걸릴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사실 그 산은하고 하나은행이 가장 유리한 상태거든요. 예. 그 여하튼 그 외환은행이 그 누구랑 손을 잡느냐에 따라서 그 국내 은행 판도가 좌우되지 않습니까? 예. 여러모로 그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네, 오늘 여러모로 뭐 외환은행 주가는 다시금 뛸 것 같고 하나금융지주 주가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자, 국내 주식시장에서는 뭐 최근 그리고 얼마 좀 됐죠. 이미 태양광 테마가 따로 생길 정도로 태양광이 인기를 끌었었는데 글로벌 시장 마켓 전체를 놓고 봤을 때 이 태양광 관련 산업이 침체에 빠질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 현재 그 태양광 산업의 선두주자라고 하면은 그 일본, 독일이 있고요. 그다음에 네. 또 물량으로 밀어붙이는 중국이 있는데요. 이 3개국에서 폴리실리콘이죠. 태양전지에 올린 폴리실리콘 증설에 나서면서요. 예. 그 태양전지 가격이 떨어지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현재 그 폴리실리콘 증설 계획만 봐도요. 그 전 세계 1위 폴리실리콘 생산업체인 미국의 햄록이 있는데요. 햄록이 최근 12억 달러 규모의 그 폴리실리콘 공장 건설 계획을 착수했고요. 또 상위권 업체인 일본의 그 도코야마도 7억 달러 가량을 투자 그 폴리실리콘 공장을 증설할 계획이거든요. 예. 또 여기에 이제 그 중동 업체까지 최근 가세했습니다. 그 바레인의 그 퍼스트 에너지 뱅크라는 회사가 있는데요. 이 퍼스트 에너지 뱅커가 10억 달러 규모의 그 폴리실리콘 공장을 그 사우디아라비아에 건설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는데요. 네. 전문가들의 의견을 보면은 이 같은 그 폴리실리콘 출혈 경쟁이요. 최소한 오는 2013년까지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이 2009년 앞으로 한 4년 정도까지 증설 경쟁이 계속된다면은 가격은 폴리실리콘 가격이 계속 떨어질 것이다라는 그렇죠. 예, 그런 예측도 해볼 수가 있는데 우리 지금 국내 기업들도 태양광 산업을 준비 중에 있잖아요. 그렇죠. 타격이 있을 것 같다는 우려도 드는데 예,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그 폴리실리콘 가격이 떨어지면은 그 태양전지 가격도 떨어지면서 전반적으로 그 태양광 시장이 침체가 되는데요. 예. 사실 우리 국내 업체의 경우 지금 준비 현황을 보면요. 뭐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태양전지 그 시험 생산 라인 가동을 하고 있고요. 그 LG전자는 내년 1분기부터 그 태양전지 가동에 들어갑니다. 그다음에 그 폴리실리콘 같은 경우 OCI가 현재 양산 중에 있고요. 그 SK 하나 등이 이제 시장 진출을 준비 중인데요. 사실 그 국내 업체 같은 경우 초보 단계인데 그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한 이유가 그 시장이 침체되고 있기 때문인데요. 네. 만약 이렇게 시장 침체가 장기화된다 그러면요. 국내 업체가 진출도 제대로 못 해보고 아마 그 태양광 시장에서 한국 업체가 제대로 길을 못 푸는 상황이 우려되고 있거든요. 네. 이렇다 보니까 사실 그 삼성이나 LG 같은 경우는 태양광 시장을 언제 본격적으로 할지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럴 것 같네요. 자, 그리고 오늘 금융연구원이 공청회를 열어서 지금 많이 문제가 되고 있는 주택담보대출 금리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를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어떤 내용인가요? 그렇습니다. 그 금융연구원이 오늘 공청회를 여는데요. 아마도 그 조달 금리를 섞는 그 바스켓 방식의 대안을 제시할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네. 그 바스켓 방식이란 그 은행이 그 자금 확보용으로 사용하는 뭐 은행채 환매 조건부, 또 정기예금, 뭐 양도세 예금 증서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예. 그걸 하나로 묶어서 새로운 기준금리를 제시하는 건데요. 문제는 이제 이 기준금리가 그 소비자한테 도움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거 문제거든요. 예. 사실 오늘 공청회에서요, 그 자세한 내용이 좀 알려질 것 같습니다. 그 구체적으로 바스켓에 어떤 금리를 넣고요. 예. 그 금리가 적용됐을 때 그 소비자들한테 그 도움이 될지 아니면 또 도움이 안 될지 그런 그렇죠. 것들이 다 나올 것 같습니다. 예, 그 바스켓 안에 어떤 금리들이 담길지 구체적인 그림이 오늘 나올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뉴스 따라잡기 시간은요. 서울경제신문 이종배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이 기자 수고 네,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유럽 지역의 출구 전략이 가시화되면서 달러화가 강세를 보이자 뉴욕 증시가 결국 사흘째 하락 마감했습니다. 전날 장 마감 후에 발표된 컴퓨터 업체 델의 실적이 부진한 점도 악재로 작용을 했는데요. 다우는 0.1% 이상 밀린 1318로 끝냈습니다. 저는 내일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